안녕하세요. 247페이지 중개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 중개 완성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계약서 작성인데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서로 작성을 안 해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아야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주체 양가로 1번에 보면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기인데, 계약서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중개라는 거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인데, 중개가 완성되려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48페이지 교부 대상자 및 보존기간인데, 교부는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 쌍방교부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를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나면 3개는 교부해 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또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 암기사항 41번에 보면 보존해야 되는 게 3번, 41번에 3번, 암기사항 41번에 3번에 보면 5년 보존 나와 있죠? 41번에 보면 5년짜리 12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년 보존, 3년 보존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5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양가로 4번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2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이 2개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근데 이 2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 서명이라는 말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등기법이나 공법 같은 데는 보면 기명날인도 있습니다.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스탬프 도장을 예를 들면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용덕 이렇게 미리 스탬프 도장 만들어 놓고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근데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이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도 당해 업무를 수행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내용이 양가로 4번에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작성 방법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컴퓨터로 출력해야 된다, 볼펜으로 적어야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계약서는 잘 안 지어지는, 연필로 적은 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로 해도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필로 적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적는 게 좋겠죠? 우리 법에는 뭐 연필로 적으면 안 된다, 컴퓨터로 출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계약서를 지금 컴퓨터로 출력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뭐 100% 컴퓨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입력해가지고 출력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계약서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표준 서식인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없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 서식이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하는데 거래계약서는 이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나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더라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권장하는 계약서 자체도 없습니다. 현재는 권장 서식이 없다. 따라서 양가로 2번 권장하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만 9가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양가로 2번 별표해 놓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9번에 있습니다. 9번. 암기사항 9번에 보면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9번. 인물계약금을 인권조교에게 지급했다. 뭐 이렇게 암기하면 될 겁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재에는 8번에 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종전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며 거래계약서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9번에 내드렸고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9개 꼭 암기하시고 다음은 250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위반시 제재인데 양가로 1번 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교부 의무, 보존 의무 없습니다. 5년 보존하라고 했죠. 근데 소속공개사가 5년 되기 전에 먼저 잘리겠죠.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존하지 않아도. 보존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 의무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하나의 사무소에 10명의 소속공개사가 있었다면 10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암기사항 53번, 암기사항 53번에서 이미 했죠. 암기사항 53번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다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중이라는 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소위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사유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중등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 암기사항 53번에 5개 표 밑에 정리되어 있죠. 53번 표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최소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52페이지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는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해서 2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럼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254페이지 양가로 4번까지 소멸까지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중개의뢰계약 또는 중개계약,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을 했을 때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하는 것은, 행사하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받을 수 없지만,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받을 수는 있죠.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으면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해보니까 의뢰인들이 전부 네가 사기쳐가지고 확인 설명 안 해가지고 계약 깨야 되겠다, 받은 계약금 떼이게 생겼는데 그것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해요.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계약 깨지면 중개보수 받기 어렵습니다.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무조건 조금의 과실이라도 개업공개사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개연성이 높다. 자, 254페이지까지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그 마지막 4번 소멸, 그런 거는 출제됐어요.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을 경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중개보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255페이지 중개보수 요율입니다. 255페이지 중개보수 요율인데, 중개보수 요율은 첫 번째 주택하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은 필수적으로 누구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더 요율이 낮겠죠, 금액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택은. 그래서 우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잖아요. 최소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상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 안 되죠? 승계가 안 되죠? 자, 주택과 주택외가 있는데, 이걸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하는 게 실제 사용 용도일까요? 아니면 공부상 용도일까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아니면 실제 사용 용도다. 예,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상은 실제 사용 용도예요. 세법은 모든 게 진실이 우선이에요. 실질과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오피스텔이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돼요.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어떤 일부 책에서는 이게 실제 용도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국토부 유권에서 또 있고, 조금 있으면 금방 공부상 용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는,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네,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주택인 경우에 매매는 최대가 0.9, 임대차는 최대가 0.8,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 조례를 보면 뭐 0.4, 0.5 이 정도 돼 있어요. 0.4, 0.5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택외인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택이겠죠? 그렇게 주택외로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의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 29가지가 있죠. 29가지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어떤 공부선생님들은 그거 아예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암기하지 말고. 이동희 선생님도 그거 포기하라고 해요.
아니, 다른 학원에 보니까 아예 보지 말라더라고. 양이 너무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모르겠어요. 포기해야 되는지 그건 주는 뭐 제 과목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고요. 실제 실무에 가서는 중요하다고요.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돼도 돼요. 그걸 다 29개를 암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알고 법종은 찾아볼 줄만 알아도 물어보면 잘 모르면 찾아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이건 주택 외에 해당된다고요? 이거 외에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그러면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가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전부 다 기타에 해당됩니다. 자, 주거용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0.5%, 임대차는 0.4. 그래서 결국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하고 중개부 소유를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주택도 시도조례에 보면 제가 거의 0.5나 0.4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모두 다 0.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당사자 협의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0.9 범위 내에서만 깎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초과해서는 안 되고 협의를 하는데 깎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올리는 건 안 되고 백화점에 가도 신발도 다 정가가 있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개보수는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깎아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0.9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통상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면 0.9니까 900만 원인데 관행은 400에서 500밖에 못 받아요.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는 협의라는 말 빼버렸어요. 무조건 그냥 0.5, 0.4 이렇게 적었더니만 또 언론하고 막 네티즌들이 그 댓글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수정했어요. 조례를. 또 협의라는 말,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는 말을 다시 넣었어요. 경기도 조례에서는 협의를 빼버리고 아예 0.4, 0.5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깎아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깎아라는 말은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라고 돼 있던 건 깎는 것밖에 협의가 안 되잖아요. 올리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현업에 나가도 의뢰인들이 깎자 이렇게 하면 사실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너 나하고 협의한 적 있냐 이렇게 물으면 못 주겠다 하면 소송하면 다 받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소송하면 뭐 업무 기여 정도에 따라서 보통 깎아요. 한 절반 정도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면 255페이지를 보면은 주택과 주택 외로 양가로 1번 구분한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부속 토지, 즉 대지는 주택요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중개보수는 쌍방각각입니다.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매매비용은 민법에서 매매비용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는 포상금 이거는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부담한다. 즉 매매비용, 민법에서 매매비용은 청량비용이나 감정평가비용 이런 것들은 매수인, 매도인이 각각 똑같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만약에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이게 100만 원 나왔으면 매수인 50만 원, 매도인 5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중개보수가 0.9 해가지고 90만 원 나왔으면 한쪽에 90만 원씩 해서 다 합하면 180만 원 받는다 이 말이죠.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매매 비용이나 포상금은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균분해서 부담한다. 비용을 반반 낸다 이 말이 아무 말이 없으면 포상금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포상금 나오는데 50만 원 나오면 두 명이 신고하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나눠서 준다 이 말이에요. 50만 원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균분이라는 말이. 중개보수는 각각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가서 물어보니까 중개보수는 미국은 4%에서 8% 정도 하더라고요. 중개보수가. 그런데 거의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 관행이. 뭐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전부 매도인한테만 받는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건.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업공개사 2명이 나누고 또 거기에 에스크로 그 비용 권원보험료 0.4%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보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쌍방 각각 받고 쌍방 각각 받지만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도 공동중개가 많죠. 공동중개하면 2명이 개입되어 있으면 2명이 각각 한 사람한테 각각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공동중개 했을 때 어떻게 중개보수를 받아라는 규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중개 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2번 내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각각 주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내면 돼요. 의뢰인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중개요율의 상한선 규정만 있고 하한선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돼요. 하나도 안 받아도 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된다고요. 전부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하게만 돼 있죠.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지만 안 받는 건 또 위반이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안 받아가지고 이게 옆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민원 제기한 게. 입간판을 뭐라고 했냐면 뭐 매수인에게는, 임차인에게는 받지 않는다 또는 임대인에게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입간판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민원 제기했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옛날 서울 노원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가 부족할 때는 전세 내놓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임대인에게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 동네 말로 전세는 임대차잖아요. 사실 채권적 전세,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해야 되죠. 전세권 설정 등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네 말로 그냥 전세 하는 게 임대차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적 전세니까 말로만 전세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하면서도 임대차라는 말을 안 하고 동네 말로 거의 여기서도 전세를 하죠. 예, 그거는 뭐 임대차와 똑같습니다. 말만 전세니까, 채권적 전세니까. 25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별표, 이게 중개보수 요율표 암기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답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X 치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도조례잖아요. 시도조례. 시도조례죠. 시도조례라서 암기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왜냐하면 시도조례는 이게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그럼 시군구 조례가 우선하거든요. 시도조례보다.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도. 그 전국에 250개 되는 시군구 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절대 조례는.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내면 뭐 요율이 몇 %라고 줘요. 매매는 얼마인 경우는 얼마다 이 요율을 주지 절대로 이걸 물을 수는 없어요. 광원도 조례가 다르고 서울시 조례가 다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똑같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시도의원들이 이게 조례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조례 준칙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해가지고 샘플을 보내니까 그 시도의원들은 그냥 손만 들고 그대로 다 통과시켰을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다. 시도별로. 그래서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이거 조례 내용은. 다만 조례로 정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그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양가로 3번 주거용 오피스텔.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뭐냐 하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이게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그 메뉴에 있는 박스까지 다 칠판에 했잖아요. 지금 전분 5. 전분 5하고 저는 뭐라고 해서 전분 5가 0.5%나 전분 5나 같은 말이죠? 0.4%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양가로 4번 그 밖의 주택 외의 중개사항물 칠판을 다 적어놨잖아요. 전부 0. 매매든 임대차든 여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고 했죠? 상가, 그 다음에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다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다. 양가로 5번 상한요율 명시입니다. 양가로 5번에 첫 번째 줄 주택 외의 경우 외자 동그라미 하세요. 외. 주택 외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적어야 된다. 자, 이걸 왜 만들었는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보수 요율표 해가지고 게시해야 됩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자격증, 등록증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보통 게시해놨어요. 자, 해놨는데 첫 번째 주택은 뭐라고 게시해놨냐면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게시해놨어요.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 0.5, 2억 이상인 경우 0.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주택 외 해가지고 주택 외에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처음에 나무중개사무소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던데 그래도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한 5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대접을 잘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시되어 있는 거 오면 돼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게시되어 있는 것만 보니까 20만 원 돈 챙겨가지고 가져와서 주더라고. 어디 시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전 돌려주고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게시되어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해요. 거기 게시되어 있는 거에 보면 한번 꼭 보시라고 요율표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로 퍼센트 또는 네모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 또는 가로. 이 안에 자기가 적어 넣으면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주택의 경우 0.4, 0.5, 0.9 범위 내에서 더 낮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옆에서 0.8 적으면 또 자율경쟁을 해가지고 0.7, 0.6 서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쟁을 하게 되면 중개보수가 내려갈 걸로 보고 이렇게 적어넣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이거 뭐라고 적어놨는지. 가보니까 아예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주니까 뭔지도 모르고 게시해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0.9라고 적어놓은 데도 있고요. 0.8, 0.7 적어놓은 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0.7, 0.6 이렇게 적으면 침묵회에서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 다 침묵회가 있어요. 중개업소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혼자만 잘난 척하고 이러면 거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조심해야 돼.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성공할 확률이 95%인데 80점 이상 합격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통계가 그래요. 네,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이게 중개업하고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65점 밑으로 맞으려고 넘노래 가지 말라고요. 80점 이상 맞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257페이지) 맨 밑에 3번 중개보수 산정방법.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25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월세가 있는 경우 가령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많죠.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원이면은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월세 곱하기 40이면 100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4,500 나오죠? 4,500만 원 나오면 이런 거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한다? 70을 하면 4,7은 28, 2,800만 원에 보증금 500 하면은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한다. 요율은
주택인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고요. 주택 외인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데 최대 0.8까지 받을 수 있죠. 주택 외인 경우 0.8이 아니고 0.9. 임대차도 무조건 주택인 경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인데 주택 외인 경우는 임대차도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이 중개보수 받는 게 이게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한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반드시. 근데 현업에 가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시험 볼 때만 계산 잘하면 된다고요. 현업에 가서는 그냥 계약서에 금액 다 적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찍혀 나와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시험 볼 때까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프로그램이 찍혀 나오지만 의뢰인들이 물으면 중개보수가 얼마냐 하면 그건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무조건 곱하기 100을 했었어요. 근데 안산에 있는 분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비싸게 10배 올랐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10배 올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월세 곱하기 해당 기간 월수 이렇게 했어요. 그 보통 월세 이런 거는 1년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곱하기 12 했었다고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거기다 곱하기 요율을 했었다고요. 근데 곱하기 100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의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월세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미만인 경우. 미만 반대가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미만 반대가 초과냐고요? 아니면 이상이냐고요? 미만 반대가 초과냐고 이상이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 답은 이상이죠. 미만 반대는 이상, 이하 반대는 초과입니다. 딱 5천만 원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 한다고요. 미만은 그 숫자 제외, 미만 초과는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8 권리금하고 계약기간. 계약기간 상관없습니다. 2년 하든 3년 하든 그거는 중개보수 계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역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그 말은 권리금을 받고는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도 중개보수 계산시킬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59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3번 교환입니다.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바꾸는 경우, 교환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상가는 얼마라고 했어요? 무조건 0.9까지 받을 수 있죠. 임대차든 매매든 최대 0.9면 180만 원.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는 이게 0.4%라고 했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0.4라고 줍니다. 시험에. 0.4면 3, 40이 120만 원이죠.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으면 180만 원씩 각각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뭐가 큰 게?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했으니까 중개보수를 이걸 교환했을 때는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뜻이라고요. 이 입법의 불비입니다. 국토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원래대로 중개보수 큰 걸 각각 받아야 되는데 입법의 불비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거래 금액이 크면 당연히 중개보수가 클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요.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각각 받는다. 4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3번 밑줄 치십시오.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점유 개정이라고. 개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개정. 다시 정한다 이 뜻이죠. 점유 개정. 인터넷에 치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면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집주인으로 있다가 집을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점유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지 처음에는 소유자로 있다가 세입자로 점유가 고쳐졌다고요. 개정됐다고요. 점유 개정. 그게 뭐라고 우리 지금 책에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주면 된다고요. 3번 다 들어가야 돼요. 동일. 오직 사례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거? 집 팔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측 개업공개사라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겠죠. 돈 많이 벌려면 현업에 나가면 시험 공부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대로 세입자 세놔버리면 전세에 대한 건 못 받잖아요. 중개보수를. 다른 사람 세입자 구해주면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업에서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 팔고 아파트 입주를 3개월 팔기는 팔았는데 제가 입주하려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입주하기 3개월 전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3개월만 내 살자. 달라는 대로 줄게. 월세를 달라면 월세 주고 전세 달라면 전세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하자니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한다더만 딱 나중에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 자기가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안 된다고 벌쩍 뛰더라고요.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한 거예요. 저 인간 싸게 팔았다고 아마 뭐 다 부술 수도 있다. 빨리 내보내고 다른 사람 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럼 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결국은 어디다가 짐 갖다 창고에다 실어놓고 보관료 내고 여간에 떠돌아다니면서 3개월 살았어요. 어디 가서 뭐 3개월 얻기가 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또 3개월 후에 집 팔라다가 하다 그때 안 팔리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 중개보수를 한 번밖에 못 받잖아. 이게 그 사람한테 눌러 살게 하면은 매매에 대한 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실제 매도인이 있고 그래서 이해되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기출문제 출제되는데 이게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다. 매매. 그래서 A라는 개업공개사가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고 두 사람을 매매해줬고요. 매수인이 다시 병이라는 임차인 병한테 임대차 중개를 했어요. 임대차 중개보수는 20만 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이 80만 원. 자, 근데 A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의 매매 중개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매도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 세놨다고 집에 직접 입주 못하고 이런 경우 이 A 개업공개사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얼마인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을이 A에게 지급해야 되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80만 원, 100만 원. 답은? 네, 답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거의 다 80만 원으로 생각했으면 맨날 동일 이것만 암기해가지고 여기에는 100만 원이고요. 만약에 갑한테는 얼마예요? 갑한테 받는 거는 80만 원이고 병한테 받는 거는 20만 원. 총액은 200만 원이죠. 이러면 총액은 200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 세입자 새로 안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 판 사람한테 다시 살게 해버리면 160밖에 못 받잖아요. 40만 원 손해죠. 지금 이게 이론상은 40만 원 손해인데 실제로는 임대차가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없어. 전세나 80%니까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그럼 훨씬 더 많겠죠. 이게 실제로는 20만 원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전세로 이게 만약에 뭐 3억이었으면 전세 한 2억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많겠죠. 비슷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안 하게 자꾸 작업을 하더라고. 못하게. 매수인, 내가 매수 측
개업공개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세 주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 지금 금방 몇 달만 살고 나갈 거고 지금 싸게 팔았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다 부수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못했어요. 결국 이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점유계정 동일동 양가로 4번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주상복합, 주택인 복합 건축물인 경우 주택하고 주택 외가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6번 프린터 내드린 거 맨 마지막에 보면은 56번에 보면은 암기사항 56번에 보면 그게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암기사항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1년 동안 암기해야 되는 거 이 두 장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주택이 50제곱미터 만약에 상가가 5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 이상, 초과, 미만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돼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딱 절반이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 만약에 한번 양가로 6번을 읽고 풀어보세요. 이게 문제를. 자, 이게 원주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여주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한 건. 이랬을 경우에 어느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느냐? 원주시 조례 X, 서울시 조례 X. 예? 뭐라고요? 아니, 저한테 묻지 말고 답을 말해보라고요. 어느 시도 조례인지. 답은 서울 X. 답은 강원도 조례죠. 시도라 했을 때 시는 원주시는 제외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합니다. 답은 강원도 조례입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책에 돼 있잖아요. 지금 책 보고 답하라고 있잖아요. 260페이지 메뉴에 사무소 소재지라고 돼 있죠. 그 암기사항 4번에 보면 분사무소 관련돼 가지고 맨 밑에 분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시도조례라고 돼 있죠. 암기사항 4번에 맨 밑에 별표 찾았어요? 4번에 맨 밑에 별표. 그 분사무소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가 있는 시도조례니까 강원도 조례죠? 원주시 조례가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와요. 문제가. 민법만 사례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도 이런 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아파트 분양권인데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이 아파트 분양권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예를 들면 뭐 분양가가 3억이면 분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그 다음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계약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3천만 원 들어갔으면 여기에
6천만 원 곱하기 요율이라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만약에 3천만 원 붙었다면 P가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었으면 9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기준이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원주 혁신도시 그 토지 분양한 거 중개사무소에 그 블로그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화해보니까 100만 원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상세하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계약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3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도 안 되겠죠. 3천만 원에 대해서 중개부 수요일 해버리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 알면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100만 원 많이 받고요. 서울 같은 데는 300만 원도 받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P가 만약 6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P가 3천 붙었으면 마이너스니까 실제는 3천만 원 주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3천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그래서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판례입니다. 요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만 판례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냥 100만 원 또는 200, 300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